그래서 이 교재를 보니까 일단은 뭐 앞부분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그 원자력 전체적인 이제 핵주기 공학을 다룸에 있어서 결국 그게 다 이제 공정이잖아요, 공정. 뭔가 핵 연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공정인데 공정을 다루다 보면은 뭐 화공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을 다루다 보면은 수많은 이제 정량적인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나오니까 그 명확한 이제 단위를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단위, 즉 어떤 수치나 이런 변수들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단위를 당연히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거를 혹시 단위 변환 같은 거를 할 때도 당연히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뭐였지? 미국에서 그 저기 우주로 쏘아보낸 그 챌린저 사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챌린저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게 어떤 탐사선이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뭐 무슨 우주 탐사선이었을 거예요. 어, 탐사선을 쏘아 올렸는데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폭발해서 탑석 그러니까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고 봤더니 단위를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단위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 SI 유닛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길이는 미터를 쓰고 그런 기본적인 통용되어 있는 공통된 단위를 쓰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만의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길이도 뭐 피트, 뭐 야드 이런 거 쓰고 뭐 무게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 킬로그램, 그램 쓰는데 파운드 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도면 같은 거에 수치만 나와 있으니까 그 단위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부품 같은 걸 잘못 만든 거죠.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단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써 있는 건 대충 무시하고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이고요. SI 유닛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 빼고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단위가 있고 그다음 이제 미국이 쓰는 이상한 단위가 있죠. 사실 물론 미국도 그 단위를 계속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쓰는 SI 유닛으로 여담인데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못 바꾸는 그러니까 최초의 노력은 꽤 오래 전인데 그게 이제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가 영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온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영국이 이런 단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새로운 단위를 당연히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런 새로운 단위계를 쓰려고 했는데 요 단위계를 뭐 길이면 길이 뭐 시간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위계를 쓰기 위해서 그 단위계의 어떤 정통한 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 단위계가 처음 이제 약속이 된 게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미터는 뭐를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걸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위계에 관련된 어떤 정통한 사람을 초빙을 해왔대요.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이제 미국까지 와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오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배가 영국 이제 군함에 공격을 받아서 침몰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 결국은 단위를 못 바꿨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후로 또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역사적으로 해왔다고는 하는데 이제 못 바꾸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SI 유닛이 더 편리하고 좋다는 걸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못 바꾸고 있거든요. 뭐 이건 여담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종류의 단위가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단위들을 이제 환산할 필요가 있고 이제 환산을 뭐 제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들 밑에 보시면은 뭐 질량이나 길이나 뭐 시간, 뭐 온도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SI 유닛으로 보면은 뭐 킬로그램이나 길이는 미터, 뭐 시간은 초, 그다음에 뭐 온도는 켈빈 온도 단위를 쓰는데 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질량에 이제 요 LB가 이제 파운드 약자거든요. 파운드를 쓴다든지 길이에 피트를 쓴다든지 뭐 시간은 똑같지만 이 온도도 이제 파시를 쓰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섭씨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변수들과 단위가 있다라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몇 가지 변수들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대학교 1학년 때 힘이 뭔지 아마 혹은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질량하고 요 A라는 거는 이제 가속도인데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변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힘이라는 거에 이제 힘이라는 변수, 요 F라는 변수의 단위는 요 질량의 단위에다가 요 가속도의 단위를 그냥 곱한 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변수들이 서로 곱해지거나 혹은 나눠져 가지고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그냥 그 단위들을 서로 곱하거나 혹은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SI 유닛, 힘의 SI 유닛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뉴턴이라는 단위를 보통 힘의 단위로 많이 쓰는데 방금 전에 힘은 이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다고 그렇게 정의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게 결국 이 질량, 킬로그램하고 이제 가속도의 단위인 뭐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의 단위를 두 개 곱한 거가 그냥 뉴턴이랑 같다. 뭐 그런 얘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단위 얘기하면서 약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 얘기는 뭐 이 과목에서는 뭐 크게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서 뭐 이쪽 보시면은 갑자기 여기 컨버전 팩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걸 한글로 하면 이제 환산 인자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나라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단위를 쓰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뭐 단위 같은 거를 바꿔서 많이 쓰잖아요. 일상적으로. 그죠? 예를 들면 1미터는 100cm고 그죠? 뭐 1인치는 뭐 2.54cm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단위를 갖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서로 바꿔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단위 환산을 할 때 그 환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관계, 서로 다른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환산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1미터는 100cm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즉, 1미터를 센티미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X미터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려면 거기다 100을 곱해야 된다. 요 숫자 100이 결국 환산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다른 어떤 단위로 변화를 할 때 요 환산 인자만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잘 곱하거나 혹은 뭐 나눠주면은 우리가 제대로 계산 실수 없이 변환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시 그냥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책에는 요 교재에는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환산 인자라는 말만 나오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게 없더라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제 환산 인자 예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제가 이제 요거는 다른 제가 가르치는 학원과 과목 강의 노트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단위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1 피트 단위 중에 그러니까 피트가 이제 풋이 여러 개인 게 핏이니까 이제 1풋 그게 대략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 12인치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미터를 100cm로 환산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환산 인자를 생각하면은 항상 뭐 1풋하고 12인치랑 같으니까 혹은 뭐 1미터랑 100cm랑 항상 같으니까 뭐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비율이 그냥 항상 1이다. 이 환산 인자라는 것들은 서로 나눠주면 똑같은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역시 이것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재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교재에서도 이제 많은 정량적인 뭐 수치나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니까 물론 우리가 제 수업에서는 뭐 계산 이런 거 거의 안 할 건데 기본적인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뭐 책 앞부분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몰이란 게 무엇인가 혹은 갑자기 물리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지도 모르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다음에 농도가 뭐고 뭐 분율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짝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몰이 뭔지는 다 아마 아시겠죠? 몰은 뭐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1몰 안에 들어있는 뭐 어떤 분자 혹은 뭐 원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점 몇 곱하기 뭐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라는 게 이제 몰 개념이죠. 이제 이런 몰 개념이 나온 계기는 단순하죠. 왜? 워낙
이 분자나 원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해봐요. 물 한 방울이면은 대충 뭐 몇 밀리리터 정도 되겠죠? 한 방울이면 몇 밀리리터가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물, 뭐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떴어. 그 정도면 몇 밀리리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너무너무 많은 거를 맨날 뭐 10의 몇 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하기가 귀찮은 거지. 너무나 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개수의 이제 분자나 원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시해주기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몰 단위로서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1몰이란 양 안에는 뭐 어, 6 곱하기 뭐 6, 10의 23승계의 뭐 원자나 혹은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기준이 되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몰 기준은 탄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탄소 12g. 여러분들 탄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6번 원소잖아요. 6번. 그죠? 그러니까 6번 원소니까 질량이 12겠죠. 그죠? 원자 번호의 두 배가 되는 게 그 원소의 그 기본 원자의 질량이 되니까. 그래서 12g의 탄소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12g의 탄소 안에 1몰만큼의 탄소 원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점 몇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그죠? 보통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대비 이제 다른 원소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질량들이 이 원자들마다 질량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몰 개념. 그리고 뭐 밑에는 뭐 분자량이 뭔지 뭐라고 써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대충 넘어갈게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뒷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 교재를 보다 보면 뭐 그냥 화학 공정이 됐던 혹은 원자력 그 핵주 공정이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 뭐 발전소가 됐든 혹은 뭐 공장이 됐든 간에 뭔가 프로세스 공정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공정이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위 말고 시간당 어떤 변수들이 많이 변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변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뭐 매스 플로우 레이트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같은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질량 얘기했었잖아요. 매스. 그다음에 뭐 몰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몰수. 아까 몰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부피, 볼륨. 그죠? 질량이 뭐고 몰수가 뭐고 부피가 뭔지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량이 가만히 우리가 어떤 뭐 비커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뭐 또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응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A 물질 집어넣고 B 물질 집어넣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C 물질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겠죠. 그죠? A 질량 더한 거랑 B 질량 더한 거랑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성물의 질량하고 똑같아야 될 거야. 그죠?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이제 물질 수지에서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단순히 더해지거나 몰수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부피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더해지는 그런 간단한 계산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공정이 들어가면 발전소가 되었던 화학 공장이 되었던 공정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들이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떤 커다란 탱크가 있고 반응을 시키는 반응 탱크가 있고 그 안에다 반응물들을 지속적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커 같은 데다가 아주 작은 스케일에다가 뭔가 우리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생성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조금밖에 못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시간당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뭘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팔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생성물들, 제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들을 예를 들면은 반응기에다가 커다란 반응 탱크에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액체를 공급을 해준다든지 기체를 공급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런 물질들의 액체 혹은 뭐 기체 혹은 그러니까 뭉뚱그려 얘기하면 유체죠. 유체의 흐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당 걔네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따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단순히 그냥 질량, 뭐 부피, 뭐 몰수 이게 아니라 시간당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시간당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반응기, 반응 탱크 내로 들어가는지, 뭐 몰수 표현한다면은 시간당 몇 몰의 물질이 반응 탱크로 들어가서 시간당 몇 몰의 제품 혹은 생성물이 반응 결과물로 나오는지 이런 거를 따질 일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 플로우 레이트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은데 그냥 시간당이야, 시간당. 예를 들면 매스 플로우 레이트라는 거는 질량은 질량인데 시간당 질량이 뭐 얼만큼 변하는지, 얼만큼 들어가는지,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시간당 몰수야, 그냥.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당 어떤 뭐 예를 들면 몇 몰의 물질을 집어넣고 몇 몰의 물질이 나오고 그죠? 볼메트 이 밑에 있는 볼도 마찬가지고 시간당 뭐 몇 리터의 물질을 집어넣고 몇 리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부피 단위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공정에서는 프로세스에서는 다 이런 플로레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 좀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면은 교재가 좀 워낙 오래된 교재라서 좀 아쉬운 게, 저기 뭐야, 변수들이 좀막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정량적인 계산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어, 변수도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교재나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 과목에서 배웠던 변수랑 다른 걸 막 쓰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하려고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뭐 플로레 이런 개념들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율 아까 전에 저 두 번째 내용으로 뭐 분율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분율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몰 프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랙션의 분율인데 몰 프랙션은 몰 분율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매스 프랙션은 이제 질량 분율이겠죠. 그죠? 뭐 간단한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몰수 기준으로 했을 때 분율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그죠? 뭐 10개 중에 7개다. 그러면 뭐 70% 혹은 0.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몰수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질량 기준으로 하느냐. 전체 100g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물질이 뭐 A 물질하고 B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A 물질이 뭐 70g 들어있고 B 물질이 30g 들어있다. 그러면 A 물질이 뭐 70%만큼 있는 거고 B 물질은 30%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어 뭐 이게 하나의 그냥 뭐 원자나 분자라고 생각해 보죠. 파란색 공이 두 개 있고 여기 분자라고 돼 있네. 파란색 분자가 두 개 있고 빨간색 분자가 여섯 개 있네요. 그죠? 개수로 보면 개수로 보면 전체 여덟 개 중에서 빨간색이 여섯 개, 저 파란색이 두 개 있어. 그죠? 근데 이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질량은 두 배인가 봐요. 이게 twice the mass라고 돼 있으니까 질량은 두 배. 크기가 크죠, 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mole fraction of blue molecule라고 돼 있죠.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파란색 분자의 몰 분율, 그러니까 전체 개수 중에서 몇 개 들어있냐 이거죠. 전체 중 8개 중에 두 개 있잖아요. 그죠? 8분의 2야 그냥. 그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질량 비율로 하면 전체 질량 중에서 파란색이 질량으로는 얼마만큼 돼 있냐. 이거 이제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빨간색 이 분자가 1이라고 치면은 빨간색이 6만큼 있는 거고 파란색이 2짜리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전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10이죠. 10. 그러니까 10 중에서 여기 4만큼 해당되는 거니까 0.4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있을 때 그거의 비율, 상대적인 비율을 그냥 우리가 분율이라고 부른다. 분율 개념이 책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오는 거는 뭐 디멘저널 컨시스턴스라는 거는 그냥 뭐 어, 아까 전에 단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단위를 동일한 단위로 뭐 환산할 수도 있고 뭐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하거나 빼고 할 때는 똑같은 단위끼리 더해야 된다. 그죠? 예, 알고 계실 거고 단위가 다른 거를 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환산을 해준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넌트는 뭐냐면은 이제 지수예요. 그, 뭐에 몇 승 할 때 그 위에 올라가는 숫자, 조그마한 숫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단위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 책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냥 제일 앞 챕터에서 상태 방정식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 형식적으로 학부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상기체라는 게 있죠. 이상기체는 뭐냐면은 그냥 상상 속의 기체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기체.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실제 기체하고 그럼 이상기체가 뭐가 얼마나 다른 거냐. 실제로 예를 들면 계산이나 이런 걸 해보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기체가 뭐예요? 공기죠, 공기. 공기. 뭐 질소가 한 80%, 산소가 한 20% 들어있는 그 공기. 그리고 뭐 공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뭐 대충 일기압, 온도는 뭐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30도라고 치면 일기압 30도씨에서의 뭐 공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상기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체가 예를 들면은 뭐 기체 분자가 일정한 부피 내에 굉장히 많다든지 아니면 기체 압력이 엄청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공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잖아요. 그죠? 그 방정식에 잘 안 맞아요. 좀 특수한 경우에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는 이 실제 기체하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이상 기체는 많이 다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르길래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키고 안 만족시키고 하는 거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상 기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기체야. 기체 분자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체인데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간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옆에 친구가 있으면 서로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 간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있죠. 엄청 싫어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좋아하는 서로 사귀는 사이에는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상기체라는 놈들은 기체는 기체인데 서로 간에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분명 옆에 누가 있는데 그냥 서로 아예 그냥 무관심한 채로 서로 없는 존재. 그런 관계를 가지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기체는 희한하게도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P 곱하기 V, 압력 곱하기 부피는 nRT. 그 기체의 몰수에다가 이 기체 상수라고 부르는 놈에다가 온도. 그런 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일단 요 식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왜냐면 요 저기 한 챕터 3 정도 가면은 갑자기 이제 연력학 얘기를 또 이 책에서 막 해요. 근데 뭐 사실 자세한 내용을 막 설명도 안 하고서 막 수식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상기체라는 애들은 그냥 기체이지만 서로 간에 아무 그냥 무관심한 서로 존재를 인정도 안 하는 그냥 서로 전혀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기체들이고 걔네들이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더라.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서 살짝 그냥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거기도 뭐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좀 하고선 쭉 넘어갈게요. 뒤에 밑에 내용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또 첫 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내용이 요 개라는 게 나와요. 개, 한글로 하면 개, 영어로 하면 이제 시스템인데 개가 뭐냐면은 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영어로 밑에 뭐라고 정의되는지 볼게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surroundings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의 정의를 볼게요. 예, 뜻 the object or region of interest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interest가 뭐냐면은 영어 단어로 하면 관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야. 그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을 그냥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가 될 수도 있어.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 휴대폰이 될 수도 있는 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딱 대상을 개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력
계속 배울 거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뭐 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을 요 서라운딩스라고 불러요. 한글로 아니 한글로 하면 뭐 주변, 주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 관심 있어하는 대상을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제외한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주변, 뭐 서라운딩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구분하냐면은 우리는 어떤 이 개를 다루잖아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뭔가 수업 시간에 뭔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배워. 근데 그게 개를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특정한 부분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원자력 아니 뭐라 그러냐 뭐 핵연료가 들어가 있는 뭐 피복관에 둘러싸여 있는 그 핵연료 봉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대상이 다르잖아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정확하게 한정을 지르는 거예요. 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핵연료봉 하나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이면 걔면은 걔를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지. 걔한테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걔랑 그 바깥 서라운딩즈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죠? 음, 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짓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얘는 걔, 그 외에는 다 나머지. 그래서 그 걔와 이제 그 나머지 서라운딩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를 들면 휴대폰이야. 그럼 휴대폰 빼 모든 나머지는 다 서라운딩스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경계면이 존재하죠. 그 경계면의 특성에 따라서 걔가 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걔로 나눠져요. 뭐 예를 들면 오픈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개가 있고 클로즈드 시스템, 즉 닫힌 개가 있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고립된 개가 있어요. 고립된 개. 뭐가 다른 거냐? 열린 개, 오픈 시스템에서는 그 개하고 외부하고 여기 매터는 물질이고 그다음 밑에 에너지라고 써 있죠. 물질이나 에너지가 서로 막 출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컵에 담겨 있는 물을 생각해 볼까요? 그냥 유리컵에 담겨 있는 물이야. 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겠죠. 이 물 자체가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 개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증발해버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다 햇빛을 쬐면은 에너지가 막 들어가서 물이 좀 따뜻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도 서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고 물질도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고 뭐 증발할 수도 있지만 뭔가 뭐 예를 들면 유리컵을 밖에 놔뒀어. 근데 비가 와. 그럼 물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물질도 출입이 가능한 그런 개를 우리가 열린 개라고 불러요. 반면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닫힌 개는 뭐냐면은 물질은 출입할 수가 없고 에너지만 출입할 수 있는 거. 그죠? 뭐 예를 들면 뭘 생각할까요? 어, 뭐 물은 물인데 보온병이라면 이상하구나. 어, 뭐 그러니까 똑같이 유리컵에 담겨 있는 물인데 뚜껑을 완전히 밀봉을 했어. 랩으로 씌웠어. 그러면 물이 증발하거나 혹은 뭐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뭐 햇빛이 쬐어지면 물이 데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한데 물질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게는 닫힌 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립된 게, 고립계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도 에너지도 전부 다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게. 그런 게는 사실 흔치가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보온병 완전히 꽉 막혀 있는 보온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생각해보면 그죠? 그럼 그 사이에는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햇빛을 쬐어줘도 에너지가 안으로 전달이 안 될 거고 꽉 막혀 있으니까 물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개를 뭐 고립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개가 뭔지가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길래 일단 뭐 기준량 모형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라고 써? 그냥 책에 보면 그냥 계산할 때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게 중요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